여기 앉아있는 제가 뭐 혹시 저한테 뭐 물을 거 있으면 물어주시면 바로바로 답변을. 조동근 명지대 교수님과 윤창현 서울시대 교수님을 기정 토론 적은 먼저 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미제스의 명언에 말이죠. 사상의 무게가 부자에게는 세금을, 빈자에게는 복지를 같은 것 가장 전형적인 얘기입니다. 보수가치에서는. 따라서 국가 의존, 타당성 다시 국가 의존의 가성을 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국가를 적게 돌려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바스티아는 이런 법이나 정치 도움을 남에게 재산을 강탈하는 그런 분개이기 때문에 태극기 바람이 분 겁니다. 우파 후보인 홍 후보는 마땅히 태극기 세력을 가슴으로 안아야 되고 태극기가 중도 좌파를 3대 4대 3으로 볼 때 우파 진영에서 후보 단일화를 이루면 아무리 기울어진 유승민 후보는 현재까지 우파 진영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선거에서 자기 표를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외연 확장은 기대했던 것보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내심을 갖고 단일화를 피할 필요는 있지만 금선을 넘으면 한 표를 얻으려다 박 대통령이 경제적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으로 흐지부지된 607 문재인 후보 아들의 취업 특혜 우려도 진상이 규명돼야 됩니다. 경제 쪽으로 갑니다. 경제 민주화 아닌 경제 자유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 등 공약을 거래합니다. 어떤 후보도 지금까지 성장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고통은 저성장에서 옵니다. 따라서 성장 페달을 끝까지 밟아야 됩니다. 이라는 구원이 그동안 노동자의 보호 아래 노동 생산성 이상의 임금을 받았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소득 공무원을 줄이는 것은 남는 장사입니다. 끝으로 에드워드 기본은 물결과 바람은 세월호를 쓰러뜨린 물결과 대통령을 끌어내린 탄핵 바람을 우리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선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물과 구도와 정책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뭐 인물은 다 많이 알려져 계시고 그다음에 구도는 이제 내적 구도 아까 이런 탄핵의 상황에서 이제 내적으로 당내에서 이제 기회가 왔다라는 말씀을 언급을 많이 안 하셨는데 본인의 홍 후보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대표적인 정책 말씀해 주시면 이것이 또 중요한 또 하나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본인의 인물과 또 많이 보도되는 걸 통해서 이제 국가 부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7조다라고 하는 물론 700조는 이제 앞으로 지급해야 될 돈에 대한 현재 가치를 계산한 거지만 국가 부채 관리를 필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대통령의 특징 중에 하나가 미국에 대해서 흑자를 내는 나라에 대해서 흑자가 바로 미국에 대한 적대적 행위인 것처럼 이렇게 내는 나라들 정상들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회담을 하면서 특히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는 악수를 헌법 119조 제1항을 보면 우리나라 경제의 기본 구조는 자유주의적 시장 경제 질서입니다. 119조 2항을 보면 경제 민주화 조항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기본 원칙은 119조 1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권을 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기업 기살리기 정책이 아닌가. 우리 경제 정책의 기본은 기업 기살리기 정책이다. 그게 119조 1항입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가면 규제가 더 많아집니다.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가면 규제가 더더욱 많아집니다. 그런 소위 규제의 틀 속에서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올라갈 이유도 없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갈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 담당자들한테 내 세부적인 거는 모르겠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으면
성장을 하면 규제를 더 없애고 혜택을 더 많이 주는 것이 기업 살리는 정책이 아니냐. 또 중소기업이 대기업 가면 더더욱 그걸 풀어주는 것이 기업의 의욕을 북돋우는 길 아니냐. 국회에 가면 일부 그 좌파 성향의 의원들 중심으로 거의 기업을 옥죄고, 그 다음에 범죄인시하고 빼앗으려고 한다. 가진 것을. 그게 내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로빈훗 방식으로 부자의 것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거는 잘못된 복지 정책이고 옳은 게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집권을 하면, 만약 제가 집권을 하면 기업 기살리는데 경제정책의 첫 방점을 기업 기살리는 정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2항의 문제, 경제민주화 문제는 이것이 마치 대한민국 경제의 첫째 원칙이냐는 잘못 정치권에서 이해가 되고 있는데, 이건 보충적 개념입니다. 세상이 너무 불공평해지고 어려워지면 국가가 개입해서 적당히 좀 공평하게 만들어라. 쉽게 말하면 그 조항인데, 그것이 마치 주된 조항인 양 해서 지금 잘못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2항은, 119조 제2항은 우리는 서민경제 살리기로 푼다. 서민경제 살리기로 푼다. 그래서 서민정책위원회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보수 집단들이 그 사이에 가장 강과를 해왔던 게 서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파나 보수 집단들이 젊은이들이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탐욕스럽고 기득권층이고 특권층이고 자기 욕심만 차리는 그런 집단으로, 고리타분한 집단으로 잘못 비춰지는 그런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대통령 나설 때 2007년도 한번 이명박 박근혜와 같이 대선 후보 경선할 때 서민 대통령을 후보로 내건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한국 보수 집단들이 가장 간과하고 또 돌보지 않았던 대한민국 서민들을 위해서 한번 일해보겠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는데, 119조 2항은 서민경제 살리기로 풀어갈 겁니다. 예, 근데 지금 김영란법이라고 되어 있는 3, 5, 10 이런 규정도 그건 책상에서 안 합니다. 저는 김영란법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규정을 실질적으로 서민경제에 적용해 보면 식사를 3만 원까지만 하라고 하니까 광화문의 일식집들이 다 문을 닫습니다. 실제로 그 근무했던 분들이, 종업원들이 해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를 월세를 못 내니까 식당하는 사람들이 태움이 속더라고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10만 원짜리 이하 정도는 먹도록 해줘야지. 그거 어떻게 공짜로 얻어먹는다고 해서 부패한 거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최소한 그런 거는 10만 원 정도로 제한하고, 그 다음 선물도 농수축산물은 5만 원짜리를 하면요, 한우가 시골의 농산물이나 이게 팔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최소한 한 10만 원 정도로 제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축의금, 조의금을 10만 원까지 해놓으니까 이거는 거꾸로 서민들이 심리적 부담을 안게 돼요. 야, 이 10만 원 내야 오는 거 아니다. 1만 원, 2만 원만 내면 되는 그런 축의금 장소를. 그래서 그거는 내가 거꾸로 이거는 현실적으로 5만 원으로 내려야 되는데, 나는 3만 원 정도로 내리자고 하니까 요즘 5만 원짜리가 있으니까 5만 원 정도로 거꾸로 내리는 게 옳지 않느냐. 말하자면 현장을 직접 경험도 하지 않고
책상머리에서 하니까 이게 김영란법 때문에 사실 밑바닥 경제가 파탄이 내렸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런 그 세세한 거를 사실상 현실에 적용해서 서민 경제를 어떻게 하면 살려볼 것이냐, 그것을 이제 119조 2항으로 보는 경제정책이고, 저는 복지정책의 구호를 한 10년 전부터 부자에게는 자유를, 서민에게는 기회를 늘 그 구호로 경상남도에서도 내 4년 4개월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대한민국 부자들은 참 어떻게 보면 좀 보기 딱해요.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었으면 사치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화주택에 살 수도 있어야 되고, 1년 12달 골프 치도 세무조사 말아야 되고, 해외여행 자주 가도 특별 세무조사 이거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옛날부터 계층간의 위화감 조성하는 그런 형태의 권위주의적인 정부 시절에 그게 있어가지고 부자를 갖다가 억제를 하는 것이 그게 좋은 정책인 양 잘못 알려지고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사치해라 이거예요. 화주택 사라. 해외여행 1년 12달 댕겨도 상관없다. 그 특별 세무조사 안 해야 됩니다. 자유를 줘야 됩니다. 자유를. 마음껏 여태 부자로 살면서 부자 되느라고 고생했으니까 마음껏 살 때 세금만 제대로 내라. 그리고 서민한테는 자유 주는 것은 굶어 죽을 자유입니다. 그래서 서민들한테는 국가가 끊임없이 대출도 해주고 신용지원도 해주고 넘어지면 다시 이렇게 세워주고 서민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고 언젠가 우리도 열심히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꿈을 심어주고 기회를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경상남도에서는 이것을 서민복지정책, 좌파에서 이야기하는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공산주의 배급제도다. 나는 그런 배급제도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는 4년 4개월 전부터 그런 기조로 서민복지정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극기 세력 껴안으라. 태극기 세력 껴안고 있습니다. 태극기 세력 껴안고 있고 태극기의 그 마음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노무현 정부 시절의 적폐 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안희정 뇌물로 출발해서 박영차 뇌물로 끝났다. 그러면 집권 초에 안희정 뇌물로 시작해서 집권 말에 박영차 뇌물로 끝났다. 지금 민주당이나 문재인 후보 측에서 우병우하고 김기춘 실장을 국민적 공적으로 몰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친위적 관리를 잘못하고 주변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 꼴이 되었다. 이게 문재인 후보나 그래서 적폐 청산해야 된다. 그 주장 요지입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시절에 우병우 플러스 김기춘 역할을 한 사람이 문재인 후보. 민정수석을 했고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가장 큰 책임자가 문재인 후보입니다. 대통령이 옆에서 뇌물 받는 것을 자기가 알았다면 공범이고 몰랐다면 그건 세상 일에 끼어들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가 모시던 대통령을 자살에 이르게 했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났다고 국민들이 이 사실을 잃어버린 줄 알고 잊어버린 줄 알고 지금 대통령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다 이야기도 이야기하고 노무현 시절의 적폐를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집권하면 전화오나 할 것 없이
세탁기에 꽝 돌리고 새롭게 대한민국을 시작하겠다. 네,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은 저는 문재인 후보가 공공기관하고 정부에 83개, 3만 개 일자리 만든다고 했을 때 나는 그건 잘못됐다. 정부도 구조조정해서 공무원수 줄여야 된다. 그리고 공공기관도 대폭 구조조정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진주 어려운 경남 도정 인수해가지고 제일 처음 저거 정상화할 방안이 있느냐 공무원들한테 보고서를 내라. 한 달 만에 보고서 올라온 게 태업이 정상화입니다. 이거는 민주노총 강성 가장 강성이 금속노조하고 그 다음에 그 보건의료노조입니다. 민주노총에서 1년 12달 이거는 뭐 스트라이크만 하러 다니니 이건 안 된다. 전의대로 써서.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내가 환경노동위원회를 5년간 있었습니다. 위원장도 하고. 그래서 내 노조의 특성을 잘 압니다. 또 민주노총이 얼마나 무서운 노조인지 내가 잘 압니다. 이번 탄핵에 가장 전일해도 민주노총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불러놔놓고 나는 자신이 있는데 너희들은 자신이 있느냐. 무서운 조직이다. 예, 나는 자신 있다. 아랫배 힘줘라. 그래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3년 만에 것을 냈습니다. 아마 민주노총하고 붙어가지고 이긴 정치인은 87년 이래 제가 유일할 거예요. 이거는 강성기종노조 이거는 근로자의 3%도 안 되는 사람이 대한민국 그 노동시장을 흔들고 있어요. 그거는 나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일자리를 늘리자는 것은 그리스로 가자는 겁니다. 그리스가 좌파 강성 노조들이 득세하는 바람에 죄종이 없습니다. 전부 공공기관 일자리를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서너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로 늘어났고 또 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나중에 은퇴를 하면 95% 연금을 죽을 때까지 줍니다. 그리스의 보면 100살이 넘는 사람이 그래 많다고 합니다. 왜 많느냐? 사람이 죽어도 사망신고를 안 합니다. 연금이 안 나옵니다. 장부상으로 100살이 넘는 사람이 그래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만약 이게 집권을 하게 되면 정부와 공공기관을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발생하는 돈은 전부 내 서민복지로 돌리겠습니다. 힘들고 가난한 사람 그리고 자식 키우느라고 힘든 사람들한테 내 이 돈을 예산을 전부 그쪽으로 돌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국 광역단체 평균 그 복지 기금이 31.3%인데 금년도에 제 경상남도에 37.8%입니다. 전체 예산이. 압도적으로 우리는 복지 예산이 증가를 했지만 그 복지 예산은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서 서민 복지 예산으로 돌린 것이지 결코 정세나 뭐 우리가 수익이 많아서 돌린 게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때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러는데 그건 내가 이야기하는 거 보고 실제로 해보니까 정세 없이 복지가 가능해요. 가능한데 왜 그걸 허구로가 하는지 모르겠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노동시장이 지금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양분이 되어 있는데 정규직 비정규직이 지금 비정규직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서 온갖 것을 다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비정규직이 많아지는가? 이 본질적인 부분은 건드리지도 않고 자꾸 비정규직 대책이라고 내놓고 있습니다. 난 이거 쳐다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느냐? 기업이 왜 비정규직을 주로 채용을 하겠습니까? 정규직을 이렇게 빼고. 이 해고의 자유를 대한민국에서는 너무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공을 잘 할 수가 없으니까 정규직 채용을. 그러니까 정규직 채용은 가급적인 줄이고 비정규직만 계속 채용해서 마음대로 이제 마음에 안 들고 일 못하면 해고를 해야죠. 그래서 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정규직 비정규직 대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규직 채용 유연성을 확보해주고 정규직 채용을 많이 하는 그 업체에는 세금의 혜택을 줘야 됩니다. 말하자면 세금하고 연동을 시켜야 됩니다. 연동을 시키면 비정규직이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고용 안정성을 더 보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나는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핵 균형론을 제가 이야기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정책입니다. 91년도 한반도에 핵이 철수를 했습니다. 그것은 중국과 러시아를 향하던 한반도의 핵이 중러하고 미가 화해 정책으로 가는 바람에 전술핵을 철수했습니다. 그 사이에 전술핵 철수 이후에 20년 이상 세월을 지내면서 북한은 핵의 개발을 서둘러 왔고 지금 정점까지 와 있습니다. 이제 한반도에 북핵을 저지하려고 하는 것은 외교적 수단으로는 이제 한계에 이르렀고 안 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핵균형을 하지 않고는 우리는 김정은의 핵공갈에 또 돈을 갖다 바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집권하면 핵균형을 이루겠습니다. 지금 나토에는 독일, 이태리, 벨기에, 그 다음에 터키 또 한 나라가 있는데 5나라에는 전술핵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와서 미국과 핵 단추를 공동 사용하는 핵협정도 맺어놨고 있습니다. 그건 푸틴 남하 정책에 대항해서 지금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도 미국의 전술핵을 도입을 해서 핵 균형을 이룰 때 이제는 우리 핵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가 북한의 특수 8군단이 특수 11군단 폭풍군단으로 개편이 돼서 20만 명가량 최정의 전사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유사시에 AN2기로 내려와서 요인 암살, 그 다음에 적 후방 파괴 목적으로 하고 있는 폭풍군단이 특수 11군단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여기에 대적할 만한 그런 최정의 병사를 키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선 후보로 나온 사람이 젊은이들 펴노리고 군대 공약을 1년으로 하겠다. 그런 식으로 참 나라야 어찌 되건 말건 참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권하게 되면 해병특전사령부를 창설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유사시에 북에 침투를 해갖고 적의 수뇌부를 제거하고 그리고 적의 해안에 상륙을 할 수 있는 해병특전사령부를 창설을 해서 4군 체제로 만들겠습니다. 거기에 해병특별사령부에서는 일당백을 하는 그런 기관병 중심의 최정예 부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북의 군사교력만이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당하는 그런 걸 갖다가 막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투자하는 돈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관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채 문제는 그렇습니다. 제가 경남지사로 갔을 때 4년 4개월 전에 보궐선거로 갔을 때 부채가 1조 4천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재경점검단을 만들어서 이제 부채 관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 내 재임 중에 내 5년 6개월 정도 할 것 같은데 내 재임 중에 부채의 절반을 내 갚겠다. 이래 선언을 했는데 실제로 3년 6개월인 작년 5월 31일자로 부채를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그 부채 제로 만드는 과정이
행정개혁과 재정개혁만으로 부채제를 만들었습니다. 땅 한 표 팔지 않았습니다. 경상남도 자산 단 하나도 팔지 않았습니다. 행정개혁, 내부개혁만으로 부채 제로를 만들었습니다. 경상남도가 부채 제로가 되고 난 뒤에 가장 늘어난 게 서민복지 예산입니다. 부채로 인해서 매년 나가던 400억 이상의 이자, 이것은 전부 서민복지로 돌려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데 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가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1300조, 1500조 이래가지고 1시간당 아마 이자가 50억 원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국가부채 관리를 진작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금 계산하고 있는 것은 하위 20% 계층, 이분들이 정말 빈곤층의 국가, 말하면 개인 부채입니다. 이것은 65조가량 되는 것으로 내가 보고를 드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국가가 좀 관리해서 서민계층이나 힘든 계층에 좀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고, 저는 문재인 후보가 이야기하듯이 부채 탕감 이런 공약은 하지 않습니다. 탕감이라고 하면 그것은 정말로 탕감을 해줘야 될 기회가 오면 못 사는 사람, 극빈층, 이 사람들에 대한 부채 탕감을 해줘야지. 일정에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이래서 갚아라.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질문. 아이고, 8시 다 됐네. 이 시간에 다 됐네. 회원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면 내 저녁 때까지라도 하고 싶은데 오늘 부산에 가서 시급해요. 시급해요. 이게 대구 경북은 어제 잘 됐을거리면 대선판이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저 질문 한두 개만 더 받겠습니다. 예, 그럼, 예. 굉장히 중요한 공약으로 걸었는데, 우리나라 경우에도 이제 안전문, 노후 인프라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심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지진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에 대한 대비라든가 이런 안전 문제에 대한 키워드를 제시한 게 있습니다. 뭐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 뭐 아시다시피 창조경 문제, 그다음에 녹색경 문제 이런 게 사실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게 정해지고 나면은 많은 정책과 예산들이 그쪽으로 몰리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다른 분들도 별로 제작이 없습니다. 다른 거 보는데 홍보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자본시설하면서 이제 대규모 뉴딜 정책처럼 인프라 하겠다고 하고 인프라에 투자하겠다. 그 말. 결국은 그것은 저는 우선 1차적으로 대한민국에 이제 식수댐을 도입해 가지고 전국 각지에 국민 현재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있는 수돗물이 직접 먹는 음용률은 5%가 안 됩니다. 그거는 원수가 생수 페트병 앙병은 휘발유값보다 더 비쌉니다. 말하면 전부 생수를 마시고 있는 사는 시대가 되었는데 이렇게 잘못 식수 정책을 한 것은 전적으로 정부 탓이라고 봅니다. 4대강의 표류수를 이용하는 그런 식수 정책은 바뀌어져야 됩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 보면 마시는 식수는 지하수나 안 그러면 식수댐을 만들어서 1급수를 전부 공급을 하기 때문에 수돗물을 아무 의심 없이 생수처럼 마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강물 표류수를 식수댐 원천으로 하는 게 한 70%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수돗물을 불신해서 마시지 않아요. 아무리 이 수돗물 정화를 해도
수돗물을 정화하는 비용이 만약 수돗물 만드는 비용이 1리터당 만약 1,000원이 든다면 수돗물 값은 지금 700원밖에 받지 않습니다. 나머지 300원은 세금입니다. 그 비싸게 만든 수돗물이 가정에 가면 식수로 공급되는 것은 5%도 안 되고 나머지는 화장실, 빨래, 설거지 이런 데 다 허드렛 물로 사용이 됩니다. 이건 올바른 게 아닙니다. 허드렛 물로 사용되는 물은 뭐 하려고 그걸 정화비용을 많이 들여갖고 정화를 해서 가정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먹는 물은 식수 댐을 통해서 1급수를 국민들에게 갖다 주고, 예컨대 지금 팔당 때문에 서울 시민들이 먹고 있고, 수중고 넘어서 노량진 수원지 이런데, 그러니까 시민들이 안 먹죠. 예컨대 그것을 소양댐에서 직접 통수관을 통해서 가져오게 되면 1급수로 바로 오게 됩니다. 팔당댐 가보면 경항철이 흘러들어서 그것도 1급수가 안 됩니다. 팔당댐 밑을 내려가보면 온갖 정말 부패 물질들이 밑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한민국 식수 정책을 바꿔가지고 먹는 물은 국민들이 생수보다도 더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해주고 나머지는 하수도, 중수도, 상수도 대책으로 쓰게 되면 이 대한민국의 엄청난 이 인프라 때문이라도 말하자면 사회간접자본 시설 거기에 대규모 투자 수요가 일어날 겁니다. 그 다음에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저희 경남에서는 우주항공, 나노테크, 항로화 산업 이래가지고 3년 전부터 해서 올 연말 되면 앞으로 경상남도 50년 미래를 담보하고 먹고 살 그런 신성장 동력 산업이 금년 말에는 다 착공을 하게 됩니다. 지난 4년간 준비를 해서 국가산업단지가 이제 우주항공산업단지하고 밀양의 나노테크 산업단지하고 사천진주의 우주항공산업단지가 생기게 되면 경상남도는 앞으로 10년 후에 GRDP가 지금의 2배 이상 올라가고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자동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이것도 사실상 지원을 해가지고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만들려면 여기에 대한 한 20조 펀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펀드는 한전에 이익금하고 정부 출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조짜리 펀드를 만들 생각입니다. 그 펀드를 만들어서 세계 각국에 있는 모든 4차 산업 기술들을 지원을 해서 모을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경제에 좀 활력을 주고 특히 이제 지금 새만금 같은 경우에는 무려 지금 20년 동안 지지부진한데 새만금 대책은 두바이식 개발을 한번 하면 거기 두바이식 개발을 해서 새만금을 대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전진기지로 한번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새만금에 들어가는 거기는 한 200만 정도의 특별도시로 만들고 그걸 중국이 홍콩을 지배하듯이 대한민국 법률보다도 그 자체로 하나의 새로운 형태의 프리존을 만들어줘 가지고 거기서 말하자면 두바이식으로 한번 새만금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지금 당내 그걸 이제 자료로 완성해 가지고 어제 전라북도에 보내줬습니다. 더 이상 새만금으로 갖고 대선 공약이 안 나오도록 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4차 산업 혁명 기지가 될 수가 있는 것이 저는 새만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집권을 하면 바로 추진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